사회입니다. 오늘 대표님 자리 축하드리고요. 저는 회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일자무식한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이걸 좀 공부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고요. 저는 억울한 일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또 법의 잣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 대한 하나의 잣대로 엄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정치라는 이유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 궁금하게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싶은 거는, 하나는 IFRS 국제회계 기준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그걸 따르는 게 맞냐 틀리냐 하는 논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맞춰 쓰고 있는 그 과정에 그러면 그걸 맞춰 쓰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하나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의 판정에 대해서 금융의 증선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3년 전인가요?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게 이제 번복이 된 겁니다. 물론 뭐 법원도 1심 재판, 2심 재판, 또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달라지면.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증선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 그러면 그 전에 긍정적으로 판단한 그걸로 인해서 투자한 그 투자자들의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지, 또 증선에서 판단했던 그 기준은 정말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또 증선에서 선택한 그 대상, 그 기업들은 과연 일관성 있게 소신 있게 가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한국 GM 문제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조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증선에서 하면서 금융에서 하면서 한국 GM 문제는 왜 똑같은 잣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좀 의아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듣고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욱 의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이것으로 일단 토론회 식전 행사는 마치고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그 발제자님들도 앞쪽으로 잠깐 나와주시죠. 그럼 바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런 건 필요 없고, 이것으로 촬영을 정리하고 바로 2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꽤 길어질 예상이라서요,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토론회 좌장인 김병욱 국회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말을 생략해 주신 우리 최훈일 교수님, 최훈일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오늘 참석하신 발제자와 패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에 계신 분이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손혁 교수님이십니다. 계명대에서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요. 2017년도 한국회계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고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 규정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인 보수환수 제도를 제안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손혁 교수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유승경 연구위원이십니다. 한국국민의 회계사 회를 대표해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왼쪽에 계신 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겠는데요. 청년 공인 회계사 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젊은 회계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이충훈 회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은 이번 삼바 회계부실 가장 먼저 지정하셨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연대의 홍순탁 회계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제2의 로펌이죠. 태평양 소속의 우리 김동현 회계사님께서 아마 삼바 입장에서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동현 회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명대학교의 손혁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삼바 사태의 경과 그리고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식회계 판정이 남긴 좋은 걸 과제로 발제를 맡게 된 계명대학교 손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건의 개요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11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의적 공식회계로 결정을 받았고요. 이 사건은 기존 회계 부정 사건과는 좀 차이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는 이제 원칙 중심의 국제 회계 기준에서 부여한 재량권 내의 처리이냐 아니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또 2011년 국제 회계 기준을 전면 도입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고 아니면 이 적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국제회계 기준이 어떻게 보면 희생양으로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논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의 어떤 전개라든지 결과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지배구조라든지 문제점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0년 삼성그룹 회장님이 10년 넘게 발언을 하시고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2011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설립 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바이오 시뮬러 개발 사업을 위해서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설립했고요. 처음 설립했을 때 지분율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5%, 바이오제는 1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삼성바이오의 지분율은 계속 증가하고 2015년에 91.2%까지 상승했습니다. 근데 2015년 재무제표에서 삼성바이오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연결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고 지분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분법 평가 시에 수준 3의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했고요. 이때 4조 5천여 원의 종속기업 투자이익을 인식했습니다. 동시에 바이오젠이 실행할 수 있는 콜옵션에 대한 파생상품 가치 1조 8천억 원을 인식했고요. 이때 이 회계 처리로 인해서 2014년에는 대략 1,000억 원 정도 당기순 손실에서 1조 9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다 이제 잘 모든 게 좋았지만 2017년 4월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 회계 처리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의에 착수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배력 상실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에는 자산 총액이 1조 3,594억 정도였고요. 부채는 5,86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지배력을 상실하고 지분법으로 처리하면서 자산 총액은 대략 5조 9,605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부채 총액도 3조 1,85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자산과 부채가 늘어난 주요 이유는 지분법에 따른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투자 주식 4조
8천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콜옵션 부채 1조 8천억 정도가 한꺼번에 인식되면서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부 문건이 없었을 때 이제 회계 논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요. 뭐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공시가 됐지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설립 시점부터 에피스에 대해서 바이오로직스가 실질 지배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바이오진과 공동 지배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에 대한 공시사항을 왜 처음부터 공시하지 않고 2014년에 공시를 했는지 그 다음에 2015년 과연 이 실질 지배력을 상실한 것이 맞는가 콜옵션의 내가격을 가진 시점이 2015년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2015년 평가 수준 3의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적절한지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 과연 재량권 범위 내에서 회계 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향신문에 기고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런 논점들이 존재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이 나올지도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계적 논점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국제회계기준 내의 회계 처리, 재량권 남용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입니다. 이 원칙 중심이라는 게 새로운 현상이 계속 출현합니다. 그래서 부재 중심의 회계 처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 사건에 대해서 회계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를 적용하는 기업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굉장히 폭넓게 경영자의 재량권을 허용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회계 처리를 잠깐 보시면 유료인사가 맛있는 밥을 먹고 1억 원을 지출했다. 그렇게 하고 차변에 무형자산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아니 이게 왜 무형자산이냐? 기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밥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산의 정의를 얘기하겠죠. 과거의 거래나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특정 실체가 통제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 또 그 금액의 유익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에서 이 사안이 어떻게 객관적인 합의에 도출한다면 진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이해관계자가 보더라도 이 회계 처리가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회계 처리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 국제회계 기준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회계 선택의 자유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를 지출해놓고 전부 다 자산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지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PC의 설립부터 지배력을 획득하다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공동 지배인지를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사례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A는 주변 땅에 놀이동산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토지는 이제 100억짜리로 점점 시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구입할 때 9천만 원을 내면서 놀이동산으로 개발될 예정을 알고 있는 기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했고요. B는 돈을 이제 투자하면서 50%를 나중에 개발되면 다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좀 내놓으라는 약정을 체결하고 A는 이 사실을 말하진 않습니다. A는 놀이동산에 대해서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해서 실제로 토지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럼 토지 구입할 때 과연 A가 B와 공동으로 50%를 소유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에 따라서 90%만 투자했으니 이 90%만 내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 사회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은요. 공정가치 소열 세대의 레벨 3를 이용한 공정가치 평가가 타당한가입니다.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석 공시 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중평균 자본비용 10%,
영업이익 성장률 마이너스 1에서 100.3%,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24%에서 57.4%. 이걸 이제 DCF라고 부르는 현금으로 할인 접근법을 사용했는데요. 과연 이 평가가 적절한지는 가치 평가를 하는 분과 회계 보수주의를 적용하는 분과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고요. 어떤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때 결국 회계법인이라든지 가치 평가에서 할 때 이제 돈을 주고 가치 평가를 요구하면 이 가치 평가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돈을 준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현금 흐름 할인 접근법과 같은 이 레벨 3의 공정가치 서열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이 인포메이션 리스크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논의였는데 이제 박용진 의원님께서 또 금감독원의 재감내에서 해당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문건을 20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콜옵션 부채에 대한 깊은 고민을 과거부터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 비율에 대해서 미래 전략실과 논의를 했었고요. 삼성물산의 제일모직에 대한 연가 매수 차익과 영업권 상계에 대한 평가 금액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 상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결국 이 내부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히든 인텐션, 감추어진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회계 부정을 판단할 때 어떤 왜곡 표시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왜곡 표시는 의도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류와 부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히든 인텐션이 드러나면서 증서항의가 이제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정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대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자본 잠식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대안 2를 선택하고 실제로 2015년에 해당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나타났습니다. 대안 1번 같은 경우는 콜옵션 부채를 자본 항목으로 분류하면서 이 자본 잠식을 막을 수 있다고 봤지만 바이오젠의 동의 여부라든지 마케팅 판권에 대한 걱정이 반영돼서 기각했고요. 대안 3도 역시 이런 다른 단점들로 기각했고 결국 대안 2가 선택했는데요. 물론 이 회계 처리만 봐서 이런 내부적인 어떤 의도가 보여지지 않고서는 재량권 내의 회계 처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판정이었지만 결국 이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이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한 결정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래서 2018년 5월 1일 고의적 분식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보했고요. 증서이 상정했고 결국 2018년 11월 14일 고의적 분식임을 결정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감사인에게도 징계를 말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판단은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바이오젠과 공동지배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콜옵션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2015년 인식한 실질 지배력을 상실함으로써 얻은 4조 5천억은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인식회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의도와 그 다음에 이후 발생할 여러 가지 편익들을 고려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국제회계 기준에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책들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량권 사용에 의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재량권에서 일단 저는 2011년에 이 IFRS가 도입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배열을 현금부터 무형자산까지 유동성 배열이라는 방법으로 썼는데요. IFRS는 이를 마음대로 허용했습니다. 유동성도 되고 역유동성. 다시 말해서 설비 같은 유형자산을 멈춰 써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량권을 부여했더니 제가 2011년 연구를 수행하면서 대략 10%가 거꾸로 썼더라고요. 갑자기 계속 유동성으로 쓰다가. 근데 거꾸로 쓴 이유를 보니까
거기에도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설비 자산이 충실히 아주 굉장히 많다. 다른 자산에 비해서. 또 우리는 자본이 부채보다 크기 때문에 자본을 먼저 씁니다. 어떻게 보면 초두 효과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문제는 포괄손익계산서. 이건 공식이 아닙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 허용하는 부분인데도요. 통합해서 보고할 것인지 포괄손익을 따로 띄어서 보고할 것인지에서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포괄손익이 마이너스가 났으면은 당기순이익과 합쳐서 보고한다든지 포괄손익이 크게 플러스가 났다면 따로 띄어서 돋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영업권 손상차손의 경우에도 IFRS 이전에는 감가상각을 했지만요. 이 손상차손을 인식함으로써 IFRS에서는 매년 우리가 손상검사를 하거든요. 손상검사를 할 때 어떤 해는 적게 하고 어떤 해는 많이 하면서 이익을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구개발비, 실질지배력의 획득과 상실, 진행률이라든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TRS 같은 다양한 회계 처리들이 결국 기업과 감사인이라든지 규제당국과 재량권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국제회계 기준이 실제로 기업의 실질을 보여주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유인에 의해서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지 이 IFRS 도입 이전부터 외국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IFRS 도입이 효과적이다 또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다양한 국가별 연구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시던 만화인데요. 이 예전에 이제 회계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이라든지 어떤 법적 기준이 도입이 되는 경우 많은 분식회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국내 분식회계 사건들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회계 기준이나 어떤 법에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익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재량권의 적절한 사용인지 남용인지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국제회계 기준에 빠져나갈 구멍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원칙 중심의 회계가 재량권을 합법적으로 부여했는데 이걸 실질을 보여주라는 거지 남용하라는 건 아니다. 아까 무형자산으로 이제 접대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 국제회계 기준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어떤 기업 실질에 대한 진정성이 반영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이게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럴 수 있지만 기업도 각각의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략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잣대만 들이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정을 공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칙 중심의 회계가 어떤 수치인데 이 수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가 나오기까지 아까 내부 문건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들이 고민이 됐고 또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내부 감시기구라든지 외부 감사인과 충분과 그 다음에 소비자라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원칙 중심의 회계에서 규제당국이나 외부 감사인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 회계 처리를 감리를 하더라도요. 심지어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외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의견서를 받을 때도 회사가 유리한 정보를 제시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면은 어쩔 수 없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기관이나 감리 시점에 이제 규제기관이 어떤 회사가 제시한 정보 이상의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계좌 추적권이나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요. 이런 부분이 너무 남용되면 또 기업의 어떤 회계 처리 선택에 대한 위축을 가져오니까 엄격한
잣대를 거쳐서 이런 권한이 부여되고 사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규제당국이 질의 해시의 내용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가 포괄주의라고 한다면 포괄주의가 어떤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 못하게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이 못하게 이건 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례가 기업이나 감사인들한테 남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규제 당국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이게 원칙 내고 원칙 외고 이거는 하나의 잣대일 뿐이지 어떤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회계학회에서는 지금 학회 당면 과제로 이 원칙 중심의 회계와 관련해서 강의 저번 주에 했고요. 감사위는 1월 24일 날 저도 발표를 합니다. 그때 많이 와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법률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수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 사실 세 가지만 해결되면 우리나라 회계부정 사건은 개선된다고 어떤 이제 외부 감사인을 40년 동안 하시는 분께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배양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수많은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고요.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많은 금액, 앨런 사건보다 훨씬 큰 수준의 회계부정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 원칙은 이 그 이유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이 배양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사인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작성하지만 이연법인세나 연결회계처리 같은 어려운 회계처리는 공인회계사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공인회계사가 와서 자기가 회계처리해주고 자기가 감사를 하면은 회계감사 책에 나오는 자기검토 위협이라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첫 번째가 거의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지배구조의 개선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위원회, 미국 같은 경우 감사위원회와 공인회계사, 그러니까 외부 감사인들, 이 둘 간의 협의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위원회가 경영자 또는 경영진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면 그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다양한 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존하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빨리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형식적인 독립성은 감사위원회에서 갖출 수 있지만 학연이나 지연 같은 이런 사회적 관계로 인해서 감사위원회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이번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부 감사인이 경영진과 어떤 회계 사상이나 선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내부 감시기구와만 협의를 함으로써 감사 의견을 도출하고, 물론 감사 의견은 독립적으로 도출하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먼저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배주주는 경영자를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에 요구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이사회, 사회사의 독립성, 내부 통제제도, 외부 감사인의 어떤 제도적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계속 끊임없이 경영자를 감시하고, 결국 경영자가 산출한 재무제표는 지배주주든 소액주주든 신뢰성 있게 정보가 전달됩니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이 많이 해소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경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외부 감사이나 내부 통제제도나 감사위원회, 아까 보시면 다양한 위원회도 많이 없고요. 이런 독립성이 크게 약화돼서 결국 지배주주인 경영자가 뭐하러 소액주주나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공시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사위원회, 내부 사회이사, 내부 감식이 있고 이런 것
제도들이 유명무실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만장일치로 한다면 이 파레토 최적을 보여주는 곡선인데, 결국 우리가 이 다수 의견자가 원하는 정보량에 비해서 소수 의견자가 원하는 정보량이 뭐 주주총회라든지 이사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 의견자의 이 효용은 감소할 수가 있고요. 이 주주의 싸움에서도 소수의 대주주들과 다수의 소액주주가 싸우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비행기 3대랑 5대가 싸우면은 2대가 남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승자가 비행기 5개 있는 회사가 4대가 남습니다. 이걸 우리가 란체스터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액주주가 분산되어 있고 지배주주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힘의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감사인 선임조차도 우리나라는 지배주주의 입김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경영자라든지 사내이사, 사회이사 추천 후보위원회에도 계속 지배주주가 결국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형식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이사라든지, 우리가 사내이사는 친족으로, 사회이사는 학연 지역으로 임명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결국 외부 감사인 선임에서 이 소액주주나 이해관계자, 이제 소수의 이해관계자의 역할은 매우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이렇게 삼성 계열사 지배구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거의 뭐 서킷과 같은 회로와 같이 복잡한 이런 지배구조에서 우리가 결국 이너서클에서 어떤 지배를 창출하고자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많은 그런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기업 입장에서 이제 사건의 재발을 막을 것은 1번, 2번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수환수 제도와 같은 자발적으로 회계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썼는데 여러분들께서 입법을 하셨는데 아직 제한이 된 건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 경영자가 이 재무제표를 실질적으로 작성해서, 감사인은 감사만 하고 재무제표는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작성하고, 이렇게 돼야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감사인 입장에서 이해관계자가 감사인과 감사 대상 회사에게 나중에 소송을 겁니다. 이런 회계 부정 사건으로. 결국은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회사보다는 공인회계사가 뭔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요. 공인회계사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정보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적정 의견으로 표명했는데 내부에 의도적으로 감춘 부정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을 나누어야 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외부감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처음 11시 방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싼 감사인을 선임하면 감사 보수가 하락하고 결국 감사 투입 시간이 감소합니다. 그럼 결국 부실감사가 되고요. 회사는 만족을 못합니다. 감사 왜 하냐 이거 아무 소용없다. 그럼 다시 또 제일 싼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거꾸로 수레바퀴를 돌리면 됩니다. 감사 품질을 올리고 결국 이해관계자가 만족하고 적절한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 투입 시간이 증가하고 감사 보수가 다시 증가하겠죠. 이 선순환을 돌리기 위해서 이번에 2018년 외관법이 도입되면서 많은 부분이 도입이 됐지만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루포를 내보고요. 외관법에서 예외사항을 계속 증가시켜가지고 나중에 점점 더 이게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통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제 기관 및 이해관계자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기관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내부 고발자가 결국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배경을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파악을 중요시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처우나 나중에
핍박받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호 제도가 필요하고요.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는데 우리나라 이 규제기관에서 감리를 하고 싶어도 상장기업 감리가 대략 40년에 한 번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규제기관에 지금 감리를 할 사람이 없고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기업이 어떤 회계부정을 수행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기관이 감리를 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고 훗날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주주도 뭔가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가 아니라 주식 거래가 중단됐을 때 그 전에 소액주주들 보니까 막 들어가시더라고요. 거의 20만 주를 개인 투자자들이 사셨는데 그 게시판에 저도 계속 들어가서 봤는데 결국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삼성이 이 규제기관에 대해서 접은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상장 폐지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언제 다시 상장 복귀하면은 크게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뭐 중지되더라도 별로 걱정을 없이, 물론 마음은 아프시겠죠. 중지돼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 보면은 이게 단타 위주라든지 또는 차트만 보고 투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장기적인 투자와 내재가치, 회계정보에 대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회계부정은 사회 무관심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 감사위원회라든지 외부 감사인 선임이라든지 노동자의 이사회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 우파에서 주장하는 여러 그 노동자들이 이 경영진 내부에 들어간 그런 시스템들 하에서 IFRS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지배구조하에서 IFRS는 어떤 그 분의 말을 빌리자면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 우리가 밥은 보리밥을 먹는데 비단 옷을 입었다. 너무 거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계 업계에서의 지적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 개선된다면 IFRS가 선진국처럼 잘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명성이라는 부분을 다시 잠깐 언급하면은 우리가 지금 투명성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를 실제로 보여주느냐,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느냐, 이 고백 값이 결국에는 투명성의 구성 요소고요. 이 둘을 잘 우리가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소비자의 변화라든지 다양한 사건들,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도 결국 회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IFRS 도입 이후 사건들이 회계의 어떤 위기감을 불러왔고 이 부분이 외관법에서 많이 적용이 되지만 이번 산바 사건을 통해서 슬기로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IFRS 도입이 2011년이었는데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이렇게 17년, 8년, 9년 상승하다가 다시 11년부터 꺾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문조사인데요. 경영자나 감사인의 의도가 반영된 부분인데요. 처음에 IFRS를 2007년에 도입한다고 의결했을 때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다가 2011년 도입해 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래서 2014년 꼴찌에서 두 번째, 2015년부터 계속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회계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발제한 이 내용들이 의원님들이나 다른 많은 분들한테 받아들여져서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심리학에서 보는 묘하리의 창이라고 있는데요. 이 공공 영역을 넓힘으로써 소통이 증가하고 어떤 관계가 개선된다는 내용인데 결국 이런 회계 부정을 또 기업의 입장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결국 공공 영역을 늘림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국은 어떤 가치를 제고하는데 이 분모의 지금 불확실성이 결국 회계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줄이면 우리나라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발제를 부탁드린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선바 사건의 경과, 과정, 그리고 개요 정말 잘 설명해 주셨고요. 특히나 이후에 우리가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IFRS의 재량권 남용의 기준, 그리고 지배력 상실에 대한 의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FRS의 추상적 개념일 수 있는데 원칙의 입장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그 원칙이 과연 어떤 거냐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고의성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IFRS의 재량을 넘어섰다 이런 발제를 해주셨고, 특히 개항에 있어서의 금융당국의 수사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해도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에 있어서의 결과에 대한 발표보다도 과정을 충실하게 공시함으로 인해서 IFRS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도 선법 개정안을 내고 있는 과정인데요. 감사인과 외부 감사인과 내부에 있어서의 지휘 부족 개선을 통해서 기업 내부의 회계장부 작성 능력도 배양시키고 경영자와 독립된 그런 감사 조직을 갖춤으로 인해서 IFRS 원칙을 제대로 지켜나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발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 로펌에서 나오신 태평양의 우리 김동현 회계사님께서 코멘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인 태평양의 김동현 회계사입니다. 제가 두 번째 일이라서 첫 번째에서 제가 뭐 내용이만큼 제가 먼저 발표하는 게 맞다고 위원님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송윤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발제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의 진행과 전모 및 향후 전망 조치에 대한 설명하고 이로 인한 구제의 문제점 등 순서를 설명하듯이 아주 과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적절히 잘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본 발제가 지적된 단초인 우리 그 자료의 20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세 가지 의문점 간의 상충 문제부터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공정가치 평가가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것인데 병금으로 가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입자 제폭이 매우 넓다는 이유로 그 평가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의문은 에피스와 같은 비상장 회사 주식을 공정가치가 아닌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되는 것인데 왜 공정가치를 평가하게 되었냐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의문에서는 다시 14년까지 콜옵션으로 인한 파생상품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의문점이 공존하려면 에피스 주식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도 파생상품 부채의 측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정가치로 측정하면서 파생상품 부채를 계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건 콜옵션 부채는 만기나 행사 가격이 고정되지 않아서 시간 가치라는 것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의 재무관리 비법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15년 말에 콜옵션 부채의 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에피스 공정가치가 거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콜옵션이 깊은 내가격으로 시간 가치를 제외한 내재 가치만으로 콜옵션 부채의 측정이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4년 말 에피스 기업 가치가 순자산 가액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면 콜옵션 부채는 여전히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14년 말까지 인식할 콜옵션 부채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첫 번째 의문점과 세 번째 의문점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그 PPT 자료에는 없는데요. 자료 중에서 있는 부분 중에서 좀 사실관계 관련돼서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23페이지 밑에서부터 24페이지 처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라고 표현된 부분인데 2015년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여부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시점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콜옵션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종속회사를 관계사로 전환했다. 하지만 당시 외부 감사인 삼성회계법인 감사조서에는 삼성바이오의 주장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만일 지배력 상실에 대해 외부 감사인 중요한 회계처리 변경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항을 감사조서에 명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감사조서에는 경금 흐름 활용법에 대한 결과만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 교수님께서 직접 그 감사조서를 직접 보실 만한 기회는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시려면 여러 가지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도 기사를 가지고 이런 기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인 기사가. 그래서 제가 그 삼성 KPMG의 그 감사조서를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지배력 상실에 대해 자세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예비 판매 승인에 대해서 인터뷰 결과라든지 그 나스닥 상장을 하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공 분식회계 판정과 관련돼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비일관성의 문제입니다. 2018년 5월 1차 사전조치 시점의 지배력 판단과 근본 사전조치 판단이 상충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근본 조치는 증선이 재감리 조치에 따른 결과이므로 비일관성까지 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차와 근본 조치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중심에는 1차 사전조치 이후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의사 표시의 결과로 공동지배는 확정된 사실이 되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동지배로 보는 것이 조치의 일관성이 아니라 오히려 조치 결과의 일관성 차원에서 채택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근본 조치가 유지가 된다면 예상치 못한 회계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회사 설립 초기에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모회사는 의도적으로 연결을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데 근본 조치와 같이 지분율, 이사회 구조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동의권 등 몇 가지 사실관계만 가지고 공동지배를 인정한다면 대다수의 기업들은 연결을 피하고 지분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움직임이 제가 자문하는 과정에서도 최근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연결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하는 IFRS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에피스에 대한 공정가치평가가 15년 이전에도 가능했다는 증선이 지적 관련입니다. 증선이는 그 근거로 15년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로직스가 인식했으나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불능 의견을 유도해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인이 15년 에피스에 대한 공정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은 15년에 나타난 판매 승인 등의 객관적인 성과로 인해서 에피스 사업계획의 불확실성이 감소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평가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는 사업계획이 제시 여부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정도입니다. 즉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성공사례가 관찰되지 않고 에피스 사업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14년 말까지 상황만으로는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사업계획만으로 기업가치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설립 시점에도 기업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실무에도 반합니다. 기업평가 실무는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서는 과거의 3 내지 5년의 실적을 분석 검토한 다음 여기에 기초해서 미래를 추정해보고 이런 추정 결과와 사업계획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에피스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바이오 시뮬러 산업에서의 성공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공건 조치는 14년의 콜옵션 부채금액에 대한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도 없이 콜옵션 부채를 인식함을 로직스가 인지했다는 단순 주장만 증선이가 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선이 조치는 회계 처리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IFRS의 핵심인 전문가적 재량과 원칙 중심의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분식 여부에 대한 판정이 어렵다면 의도가 있는지 그 의도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위 스모킹건이라고 불리는 내부 문건이나 아니면 모해사 합병이라는 외생 변수가 근본 조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인이 회사의 의도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면 특히 모두의 전문가들의 판단이 요구되는 지배력 변경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의 경우에는 회사의 의도가 아니라 IFRS라는 회계 기준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회계사로서 감사인의 입장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 현 시점에 로직스가 에피스를 공동 지배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2년 설립 당시 로직스의 85% 지분을 압도적인 이사의 구성, 그다음에 실질적이지 않은 콜옵션, 바이오젠의 공시 내용 등을 감안하면 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한다는 점 역시 어느 감사인이 보더라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에피스 기업 가치가 15조 원 이상이라는 시장의 추정치를 감안한다면 12년은 넘어서 13년 이후 17년 이전의 기간 동안 지배력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고 감사인은 15년에 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정도의 개발 성과와 판매 승인을 통해 기업의 본질 가치가 상승하여 지배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판단은 치열한 공방을 거친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15년은 에피스의 지배력 판단에 가장 의미 있는 한 해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오로직스 지배력 변경 회계 처리 관련 논란을 지켜보면서 그 논란의 중심은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인 IFRS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 중심인 IFRS 적용의 근본적인 한계는 경제적 실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선택과 판단이 요구되나 이런 선택과 판단을 위한 잣대나 가이던스가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국제회계기준 이사회에 문의를 해도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없이 원칙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답변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회계 실무자들의 불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후 적발 및 징계 위주의 감리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은 과도한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고 본 사건은 이 불확실한 상황을 극도로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회계 투명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고 회계 원칙 준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의미 있는 보편적인 솔루션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의 솔루션은 공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회계 기준 내에서도 다양한 회계 처리가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특정 상황을 선택한다면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대안을 주석으로 공시해주는 방안입니다. 이런 내용이 공시되면 투자자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의 의미를 가지려면 감독당국이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2개 이상의 회계 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가진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업계에 공통된 이슈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침을 내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바이오 회사의 연구개발 및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형자산화 아니면 단기 비용화하는 이슈를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에서 회계 기준 위반으로 처벌하는 대신에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회계감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예를 들면 본건같이 연결 회계 처리에 관한 지침이 선도적으로 마련돼서 회계
회계 기준 불확실성 이슈를 과거가 아닌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본조치와 같은 징벌적 부과보다 더 절실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여서 낭비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아마 요약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설립 초기에 원가로 계산한 것과 상장을 앞두고 공정 가치로 분석한 것은 지배력 상실 측면에서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근거를 이제 여러 가지 두셨는데요. 그리고 이런 그 고의성, IFRS 원칙에 입각할 회계가 아닌 고의적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한 이런 고의성을 외부 감사인이 회계사가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선이 결정대로 갔을 때에 실질 실무상으로 기업이 영매를 기피하는, 그래서 IFRS의 실질을 그대로 반영한 회계라는 그 목적에 오히려 현장에서는 멀어질 수 있다. 이런 또 반론도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참여연대의 우리 홍순탁 회계사님의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순탁 회계사입니다. 제 토론문 말씀드리기 전에 김정현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손혁 교수님 발생원에 있는 함정회 부분의 조서가 꽤 부실하다는 것은 기사에만 나와 있던 게 아니고요. 정선이 의사록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그 조서를 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선이 의사록에도 손혁 교수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감사 조서에 아주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동현 회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회사를 같이 평가할 때 어떤 실적이 필요하다,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바이오 시밀러라는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면 그런 성공 사례는 사실 판매 실적, 판매 승인보다는 판매 실적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러 굉장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지만 경쟁자가 많거든요. 원래 오리지널 약을 만드는 회사가 존재하고, 그런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들이 자기가 특허를 가지지 못했던 다른 약에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보시는 상황이 정확히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 바이오에픽스가 판매 승인을 받고도 판매 실적이 미미한 약도 있고요. 아예 판매 승인을 받았는데 시판해보지 못하고 접었던, 머크를 통해서 했던 약인데 접었던 약도 있습니다. 경쟁이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판매 승인은 지나가는 하나의 계단을 올라간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 어떤 그 성공 사례가 확인된 이후에 기업 가치를 한다는 논리를 정확히 반영하면 판매 실적, 그리고 영업 실적이 반영된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금감원 조치의 비일관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계 핵심은 4조 5천억 이익이 정당하느냐이거든요. 그러면 지배력 상실이 있었느냐, 지배력 상실의 판단이 정당하냐의 관점에서 보면 금감원의 1차 경우와 2차 경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 핵심의 관점에서 보면 일관성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2015년 큰 일이 있었느냐의 관점에서 FPC의 나스닥 상장을 말씀하셨는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2016년 1월 결산이 마무리되기 전 회계감사에게 감사조사 측정에 청해했습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발제에 나오는 것처럼 국제 기준은 회사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제해 주신 큰현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그 재량권은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을 부여한 만큼 재량의 합리적 행사에 대한 책임도 회사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회사가 그 부여된 재량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줄 관점에서 제가 2015년 장부에 반영된 4조 5천원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익의 회계 처리가 가능하려면 두 개의 전제가 동시에 성립해야 됩니다. 하나는 가치평가 결과가
장부에 전형할 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지배력 상실, 관계사의 전환이 분명히 2015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가치평가 전제 결과에서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치평가 결과는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삼성물산이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장부에 반영된 가치평가, 김용범 부위원장님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장부에 반영된 가치평가는 좀 더 엄격해야 되고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부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어서 검증을 거쳐야 되는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럼 다행히도 그 보고서의 중요한 전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삼성물산의 의뢰로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제3자는 쓸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유는 당연합니다. 가치평가가 어떤 전제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그 평가를 쓰면 오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다는 건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보도는 중앙일보에서도 있었고 이투데이도 있었습니다. 안진에게 보일 보고서에는 에피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기억가치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한국채택 국제기준 1113호 공정가 측정 문단 89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지금 계속 나와 있는 공정가치 서열책의 수준 3의 변수를 사용할 때는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활용하여 관측할 수 없는 수익 변수를 개발하며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정보나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기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평가마저 그 결과마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입 변수, 그러니까 레벨 3이라는 것은 시장에 측정이 안 되고 투입 변수도 측정이 안 되는 상황, 시장에 관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투입 변수의 신뢰성을, 기초적인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점에서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는 국제기준에서 부여한 대략권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겁니다. 또 내부 문건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평가 결과를 특정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할인율을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그전에 삼성바이오 평가를 할 때 콜옵션을 고려하지 않고 90%를 에피스 가치의 90%를 끌고 오려고 했다가 콜옵션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50%만 반영이 됐다. 그러면 분명히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같이 하라는 건데 이것을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기 기준에서 쓰는 할인율 같은 투입 변수는 공정하게 측정해야 되는 거지 의도한 결과, 목표한 최종 결과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할인율의 자의적 조정은 이번 안진에게 법의 가치평가 결과가 국제 기준에서 허용한 재량권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이 보고서가 아직도 공개가 안 돼서 정말 궁금한데요. 가치평가 투입 변수가 기본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경쟁이 치열한 바이오 시밀러 시장 퍼스트 무버라고 하면 오리지널 약 다음으로 시밀러에서 첫 번째로 시장 진입한 약을 의미합니다. 이 약은 시장 굉장히 많이 차지할 수 있는데 퍼스트 무버가 아니고 세컨드 무버로 들어가면 굉장히 아주 작은 지분밖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의 차이, 추가적인 바이오 시밀러 진입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 그리고 바이오젠과의 사업 수익 배분 방법, 이것은 바이오젠 사업 보고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판매비를 제외하고 5대5 나눠야 됩니다. 각종 로열티와 생산비용 부담 조건, 이런 것들을, 이런 기초적인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충분하게 반영되었는지 검증될 부분인데 지금 최종 결과를 봤을 때는 아주 그것을 반영됐을지 극히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배력 상실의 판단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의 지배력 상실 판단도 위에 가치평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주식 가치가 급증했기 때문에 콜옵션이 깊은 내각에 들어갔고 그래서 잠재적 우려권을 실질적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와 관련돼서 한국채팅 국제기준 1115 연결임대표 BC124에서는 잠재적 우려권 때문에 그래서 내각과 외곽으로 이동에 따라서 연결 범위가 빈번하게 변동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접근을 주문하는데요. 시장 상황, 어느 시장 상황이라고 하면 기초 주식의 시장 가격입니다. 에피스의 가치죠.
에피스의 변화, 에피스의 가치 변화만으로 연결 결론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되며 금융상품의 목적과 설계를 평가하고 시너지와 같은 다른 이유로 이익 어뷰스를 고려하며 장애물까지 고려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에피스 주식 가치 하나만 가지고 연결 범위를 변동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서도 아주 우려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러나 보겠습니다. 기초 주식의 가격 변동만으로 연결 범위가 변동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진혁의 법인의 8월 가치 평가 결과가 신뢰만 하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치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바이오 업계에서 하는 가치 평가 방법이 인허가 단계 기준으로 인허가 단계가 한 발 한 발 나갈 때마다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런 식의 해명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승인이 이루어졌던 국내 판매 승인은 시장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시장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요. 그것은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판매 실적으로 보여지는데요. 2017년 판매 승인 받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연간 매출 합계가 8억 원 미만입니다. 두 종을 합쳐서. 국내 시장이 아주 작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가치평가 결과가 최소한 합리성으로 가지려고 하면 유럽 시장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유럽의약청 그리고 바이오젠 사업보고서를 재구성해 보면 2014년 12월과